도련님, 아직 형님의 49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됐고요. 형수님 몫은 저 병든 말 12필과 형님이 남긴 빈문서뿐입니다. 상복도 벗지 못한 형수의 항변을 시동생은 단칼에 잘라냈지요. 갈비뼈가 앙상한 12필의 말을 보며 사람들은 곧 죽을 말이 유산이라며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이때 연하가 가장 쇠약한 말에 입을 벌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 12필 말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죽어간다고 단언한 병든 말에서 연하는 대체 무엇을 발견했고 저 말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박가마방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던 여인 하나가 상복을 입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한연아였습니다. 남편 박도윤이 세상을 뜬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지요. 겨울 초입 개성으로 향하는 큰 운송을 앞두고 도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짐의 무게와 말의 순서를 손수 점검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디 그는 신중한 사람이라 남에게 일을 맡기고 뒷짐지는 성정이 아니었으니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을 넘을 때조차 마부들보다 앞서 말고삐를 잡고 얼어붙은 길을 살폈던 것이지요. 그의 겨울 개성 운송을 앞두고 박도윤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걸음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눈치챈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으니 그는 몇 번이고 동생 도식에게 여물 창고를 열어보라 일렀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도식은 그때마다 형님, 창고 정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내 연하를 마주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근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오. 여물통을 아무리 채워도 말들의 배가 홀쭉한 것이 말이오. 연하 역시 며칠 전부터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 마부들 몰래 여물 창고를 살펴본 적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짐작일 뿐이니 개성 운송을 마치신 뒤에 함께 창고를 살펴보시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으니 동생을 의심하는 마음과 형제간의 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결국 그는 부족한 사료를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몰래 사들여 채워 넣는 쪽을 택했습니다. 형제의 우애를 깨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 결정이 훗날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리한 겨울 운송을 마치고 돌아온 도윤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밤낮으로 물수건을 갈아주고 탕약을 다려 먹이며 곁을 지켰으나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던 것이지요. 열에 들뜬 도윤이 어느 밤 문득 손을 뻗어 연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창고를 부디 말들을 잘 살펴주시오. 그것이 도윤이 남긴 마지막 당부였으니 이튿날 새벽 그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으니 슬픔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남편이 남긴 그 말 한마디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던 것이지요.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동생 도식은 벌써부터 마방의 열쇠 꾸러미와 거래처 장부를 제 손에 넣었으니 그 재빠름이 실로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실은 도식이 이토록 서둘렀던 데에는 남모를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반년 전 어느 밤 도식은 개성 저작거리의 노름판에서 큰돈을 잃고 빈문서에 손도장을 찍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냥 되지 않는 판돈이었으나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욕심의 판을 거듭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지요. 빚쟁이는 이미 2차례나 마방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터였으니 도식으로서는 형이 죽은 이 마당이야말로 마방을 통째로 손에 넣을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도식의 가슴 한구석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어려서부터
형만 못한 아오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세월이 그를 짓눌러왔던 것이었어요. 혼이 난 뒤에는 형수 연하가 마부들 사이에서 자신보다 더 큰 신망을 얻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니 그 열등감이 마음속에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지요. 연하가 장부를 보여달라 청하자 도식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보실 것이 아닙니다. 안살림이나 챙기십시오. 저도 그동안 마방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수님이 아신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형님께서 큰 빚을 남기고 가셨으니 제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연하는 가슴이 서늘해졌으나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으니 남편이 세상을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리 표정을 바꾸는 시동생의 모습에 새삼 놀랄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도식은 이미 어머니 최 씨 부인을 따로 찾아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랜 터였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남긴 빚이 실로 크옵니다. 제가 짊어지지 않으면 이 집안이 통째로 거리에 나앉을 판이니 부디 저를 믿고 마방을 맡겨주십시오. 최 씨 부인은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으니 둘째 아들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큰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며느리가 마방일에 관여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으나 아들을 잃은 지금에 와서는 여자가 마방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최 씨 부인을 찾아가 사정을 아뢰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인지 먼저 장부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장부를 보겠다는 것이냐? 도식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잠자코 있거라. 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마음이 흐려진 것을 누가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집안 어른들과 마방 일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도식은 마침내 형수 앞에 두 가지 길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예법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도련님, 아직 형님의 49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더 미룬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도식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마당 한복판에 펼쳐 보였으니 그것은 그가 미리 준비해둔 빈문서였습니다. 형수님께 드릴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남편의 몫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친정에 돌아가시는 것. 둘째, 저 마구간에 있는 병든말 12필과 형님이 남기신 이 빚을 함께 떠안으시는 것입니다. 마당에 서 있던 마부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늙은 마부 하나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소리가 연하의 귀에까지 들려왔던 것이지요. 차라리 빈손으로 나가는 게 낫지 저 빚까지 떠안으면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저 말들은 다 죽어가는 것들인데.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면 적어도 빚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나 남편이 평생 일군 것에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채 돌아서야 하는 길이었지요. 반대로 병든 말과 빚을 떠안는다면 당장은 무거운 짐을 지는 셈이나 적어도 남편의 흔적 하나만은 손에 쥘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도식은 연하가 당연히 전자를 택하리라 여기고 있었으니 오히려 선심을 쓰는 듯한 표정으로 재촉했습니다. 형수님,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래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들어 마구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구간에 앙상한 말 등짝이 어렴풋이 보였으니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던 것이지요. 마구간부터 보고 정하겠습니다. 도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앞장섰으니 어차피 다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여준들 형수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연하는 말없이 마구간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것은 여물이 상한 쉰내였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말들의 몰골이었으니
그 참담함에 뒤따라온 마부들조차 고개를 돌릴 지경이었습니다. 털은 군데군데 빠져 맨살이 드러났고 발굽은 오래도록 손질받지 못한 듯 갈라져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말들을 잘 살펴주시오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으니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들 곁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를 따라 마시장을 드나들며 말의 눈빛과 잇몸과 발굽만 보고도 그 속을 짐작하는 법을 익혔던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말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고열과 끈적한 콧물이 이 말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가장 쇠약해 보이는 말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레 그 입을 벌려 잇몸과 이빨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잇몸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배는 홀쭉하게 꺼져 있었으며 곁에 놓인 여물통에서는 쉰 냄새가 진동했던 것이었어요. 연하는 손끝으로 여물통 바닥을 훑어 무언가를 집어들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곰팡이가 허옇게 산 보릿집이었습니다. 순간 연하의 머릿속에 남편의 근심 어린 목소리와 오늘 본 여물통의 상태가 하나로 꿰어졌던 것이지요. 이 말들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굶주리고 상한 여물을 먹으며 혹사당해온 것이었습니다. 뒤따라온 도식이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물었습니다. 형수님, 다 죽어가는 말을 뭘 그리 오래 들여다보십니까? 연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동생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 12필 말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도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니 쓸모없는 짐을 마침내 치워버렸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기꺼운 낯빛을 감추지 못한 채 마방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말들이라도 데려가시니 다행이지요. 연하가 12필의 고삐를 나누어 쥐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가장 쇠약한 말 한 필이 다리를 휘청이더니 그의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으니 말 한 필조차 제대로 끌지 못하는 과부라며 손가락질을 하는 이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 보게 말 한 마리도 못 끄는구먼. 쯧쯧, 저 몸으로 12필을 어찌 다 데려간다는 겐가. 그러나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말 곁에 무릎을 꿇고 앙상한 목덜미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너희를 버린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자. 찬바람이 마방 대문 사이로 매섭게 불어들었으나 연하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이날의 다짐이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연하가 12필을 이끌고 향한 곳은 고을 외곽, 오래전 숯을 굽던 이들이 떠난 뒤 방치되어 있던 낡은 창고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 틈으로는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으니 사람이 살기에도 마땅치 않은 곳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연하에게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댁을 나서며 손에 쥔 것이라고는 몇 푼 되지 않는 폐물과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마구 몇 점뿐이었으니 번듯한 마구간을 새로 지을 형편은 애초에 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실은 이 창고를 떠올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혼이 나기 전 친정아버지를 따라 마시장을 오가던 시절 이 부근을 몇 번 지난 적이 있었으니 숯을 굽던 이들이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버려두고 간 자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땅히 갈 곳 없는 처지에 그 기억한 조각이 신락 같은 동아줄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연하는 무너진 지붕너를 주워다 얼기설기였고 벽 틈은 집단을 두툼하게 채워 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으나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으니 이 창고가 곧 12필의 목숨을 지킬 마지막 울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밤낮을 매달린 끝에야 비로소 눈바람을 겨우 막을 만한 임시 마구간이 모습을 갖추었지요. 일을 마친 첫날 밤 연하는 다
다 쓰러져가는 창고 안에 앉아 말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말들을 잘 살펴주시오라던 그 마지막 당부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올 줄은 살아생전의 도윤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었어요. 연하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는 다시 몸을 일으켰으니 슬픔에 잠겨있을 겨를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 늙은 마의 백구선이 소문을 듣고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실은 백구선과 박가마방 사이에는 오래된 사연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몇 해 전 백구선은 도식이 사료값을 아끼겠다며 상한 여물을 그대로 말들에게 먹이려 하는 것을 보고 크게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복의 말이란 것이 사람보다 먼저 상한 먹이를 알아채는 짐승일세. 그런 여물을 먹였다가는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야. 그러나 도식은 늙은이의 잔소리쯤으로 치부하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니 오히려 마의 노릇이나 하는 주제에 마방 살림까지 간섭하려 든다며 면박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백구선은 발길을 끊고 다시는 박가마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저 마방의 말들이 크게 화를 입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실은 그가 젊은 시절 관아의 역마를 돌보며 숱하게 보아온 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짐승을 혹사시키다 끝내 큰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의 말로였으니 도식의 눈빛에서 그 옛날의 그림자를 읽어냈던 것이지요. 그러던 차에 연하가 병든 말 12피를 데리고 나왔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자 백구선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말들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구먼. 이건 병이 아니라 굶주림일세. 연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으나 백구선은 곧이어 정색을 하며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허나 안심하기는 이르네. 오래 굶은 말에게 갑자기 먹이를 잔뜩 먹였다가는 오히려 창자가 뒤틀려 죽을 수도 있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야 하는 법이야.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백구선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찬찬히 일렀습니다. 쌀개와 보리를 물개죽처럼 쑤어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먹이게. 소금물도 따로 챙겨주고 상처는 매일 씻어 새살이 돋게 해야 하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이 짐승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일세. 그날부터 연하와 백구선은 쌀개와 보리를 물에 묽게 끓여죽처럼 만든 것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나누어 먹였습니다. 소금물을 따로 준비해 말들의 기력을 서서히 돋우었고 등에 난 상처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뒤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었으며 갈라진 발굽은 하나하나 다듬어 주었던 것이지요. 처음 며칠은 말들도 사람의 손길을 경계하여 몸을 움츠리기 일쑤였습니다. 오랜 시간 매질과 혹사에 시달려온 짐승들이라 다가오는 손이 먹이를 주려는 것인지 채찍을 들려는 것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듯 했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럴 때마다 조급해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시간을 두고 기다렸으니 며칠이 지나자 말들도 조금씩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하는 밤이 되어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행여 말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낡은 담요 하나를 걸치고 마구간 한편에 웅크려 앉아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가장 쇠약했던 말이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여물통에 코를 박는 모습을 보였으니 연하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하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개 중에는 딱하게 여기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부 혼자 병든 말 12피를 데리고 무얼 하겠다는 겐가. 곧 두 손 들고 친정으로 돌아갈 게야. 그러게 말일세. 그 시동생이 마방을 잘 이끌고 있다던데 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으이. 이런 소문은 돌고 돌아 연하의 귀에까지 들어왔으나 그녀는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지면 홀로 마구간 구석에 앉아 남들의 손가락질이 옳은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적지 않았으니 그럴 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말들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는 그 눈을 바라볼 때마다 연하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마방의 어린 머슴 만복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실은 만복이 이제껏 입을 다물고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도식이 상한 여물을 몰래 사들이고 좋은 콩을 내다 파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나 언젠가 어린 마부 하나가 도식의 비리를 고했다가 흠씬 매를 맞고 쫓겨난 이를 눈앞에서 지켜본 뒤로는 겁이 나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하가 말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애쓴다는 소식을 듣자 만복은 며칠을 망설인 끝에 결국 창고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문 앞에서도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실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자리를 권하자 만복은 그간 보아온 것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도식나리께서 좋은 콩과 보리를 몰래 팔아넘기시고 말들에게는 곰팡이 핀 볏짚만 주셨습니다. 게다가 밤마다 12피를 끌어내어 남몰래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셨으니 낮에는 쉬는 듯 보여도 실은 밤새 혹사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말해주는 것이냐. 진작 알았더라면 도련님께 맞서 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만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일하던 형이 나리의 비리를 고했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 것을 보았으니까요. 저까지 그리 될까 겁이 나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그 말에 더는 만복을 나무라지 못했으니 어린 것의 처지가 안쓰러워 오히려 손을 잡아 다독여 주었던 것입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말해준 것이 고맙구나.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보자꾸나. 그제야 남편이 생전에 품었던 의심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연하의 가슴은 먹먹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한편 도식은 연하가 말들을 회생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저 말들이 되살아나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이 여태 둘러댄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며칠 밤을 뒤척이던 그는 결국 마방의 오랜 하인 하나를 시켜 관아에 슬쩍 말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말이 고을 안을 활보하고 있으니 즉시 내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영감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연하와 백구선을 관아 앞으로 불러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하는 말들의 체온과 코, 여물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였고 백구선 역시 옆에서 힘주어 증언하였습니다. 소인이 평생 말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굶주림과 혹사로 인한 쇠약일 뿐입니다. 조영감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니 도식의 계략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식은 관아를 나서며 이를 갈았으나 이렇다 할 다음 수를 당장 찾아내지는 못했으니 그저 훗날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니 연하가 지니고 나온 얼마 안 되는 폐물은 어느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장 다음 끼니의 여물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으니 연하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복이 근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여물값이 이제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연하는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폐물을 더 팔자니 이미 팔만한 것은 진작 다 처분한 뒤였고 그렇다고 말들에게 먹일 것을 줄이자니 이제야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목숨들을 다시 위태롭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개성과 평사년을 오가며 약재를 거래하던 행수 홍여진이 다급한 소식을 들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이웃 고을에 시급히 전해야 할 약재 한 상자가 있는데 때마침 큰 비가 내려 길이 험해진 탓에 다른 마방의 마부들은 모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폭우의 산길을 넘다가는 사람도 말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그렇게 마방마다 퇴짜를 맞은 홍여진이 마지막으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곳이 바로 연화의 임시 마국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한 얼굴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병든 말을 데리고 마방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문은 들었소만 정녕 이 짐을 맡을 수 있겠소? 연화는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말들에게 무리를 지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이 일을 놓치면 당장 말들을 먹일 방도조차 없었으니 그녀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지요. 연화는 결국 약재를 나누어 싣기로 하였습니다. 한 필에게 무거운 짐을 몰아지우는 대신 비교적 기력을 되찾은 서너 필에게 짐을 골고루 나누어 얹었으니 말들에게 가는 부담을 최대한 덜어내려는 그녀 나름의 궁리였던 것입니다. 만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마님, 이 빗속에 정말 떠나실 작정이십니까? 연화는 고삐를 단단히 그려주며 답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이 없을 것이다. 빗줄기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연화와 만복은 약재를 실은 말들을 이끌고 어둑해지는 산길로 나섰으니 이날의 걸음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연화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빗줄기는 갈수록 거세어졌습니다. 원래 다니던 큰 길은 이미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으니 연화와 만복은 하는 수 없이 인적 드문 낮은 산길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었지요. 실은 이 우회로를 알고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시집 오기 전 친정아버지를 따라 마시장을 오가던 시절 큰 비가 내린 때마다 상인들이 몰래 이용하던 지름길이 있었으니 그 기억이 지금에 와서 뜻밖의 쓸모를 보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산길이라 해서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데다 발밑은 진창으로 변해 있었으니 말 한 필 한 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끄러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순간의 연속이었던 것이지요. 만복이 앞장서 걸으며 뒤를 돌아보고 물었습니다. 마님, 이 길이 정녕 맞습니까? 소희는 처음 보는 길인데요. 틀림없다. 예전에 친정아버지를 따라 마시장을 다닐 적 큰 비가 내리면 상인들이 몰래 다니던 지름길이니라. 다만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이니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 만복이 앞장서 길을 살피고 연화는 뒤에서 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약재를 실은 수레바퀴 하나가 깊은 진흙 구덩이에 그대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만복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이러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채근해서라도 어서 빠져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찍을 들어 말을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으나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말들의 다리와 발굽을 떠올리면 결코 그리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무리하게 힘을 쓰다 다리라도 다치는 날에는 지금껏 살려낸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채찍은 안 된다. 짐을 먼저 내리자. 허나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행수님과의 약조를 어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보다 급한 것은 이 아이들의 다리다. 다리를 다치면 시간이고 약조고 다 소용없는 일이야. 만복은 더 대꾸하지 못하고 서둘러 짐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레에 실린 약재 상자를 하나씩 끌어내렸습니다. 만복도 서둘러 거들었으니 두 사람은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덜어냈던 것이지요. 짐이 가벼워지자 연화는 말의 고삐를 붙잡고 등을 다독이며 나지막이 달랬습니다. 천천히 가자꾸나. 서두를 것 없다. 말은 마치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듯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앞다리에 힘을 주어 한 걸음씩
진창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필씩 힘을 모아 수레를 진창에서 끌어내는 데에는 반시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니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손끝이 얼어붙었으나 연하의 얼굴에는 오히려 옅은 안도의 빛이 감돌았던 것입니다. 말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으니 말이지요. 만복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은 덕에 말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약재는 예정된 시각보다 반나절 가까이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다른 마부였다면 필시 지름길을 핑계로 짐을 부실하게 꾸리거나 늦은 것을 얼버무리려 했을 터인데 연하는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녀는 홍여진 앞에 서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산길에서 수레가 진창에 빠져 늦어졌습니다. 다만 짐은 적거나 상하지 않았으니 확인해 보시지요. 홍여진은 상자를 열어 약재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과연 연하의 말대로 물 한 방울 스미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으니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놀라움이 스쳤던 것입니다. 어찌 일이 늦었는데도 짐 하나 젖지 않았단 말이오? 짐을 지키느라 말을 무리하게 몰지는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대신 짐을 나누고 진창에서는 말을 쉬게 하며 왔습니다. 실은 홍여진에게도 지난 세월 쓰라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마부에게 급한 약재를 맡겼다가 그가 시간을 맞추겠다는 욕심에 말을 무리하게 몰아 결국 짐도 못 지키고 말까지 다리를 절게 만든 일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뒤로 홍여진은 시간보다 신뢰를 먼저 보는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을 죽여가며 시간을 맞추는 사람보다 말도 물건도 함께 살려서 오는 사람이 오래 거래할 사람이지. 홍여진은 그 자리에서 연하에게 뜻을 밝혔습니다. 내 오랫동안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소. 앞으로 정기적으로 약재 운송을 맡길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믿고 맡겨주신다면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으나 겉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숙여 답례하였으니 이날의 거래가 앞으로 연하마방의 첫 기둥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홍여진과의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모든 길이 순탄하게 열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다른 상단에 운송을 청하러 다니면 여전히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던 것이지요. 개중에는 대놓고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병든 말 12필로 시작한 마방이라지 그 말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작은 짐 하나부터 맡겨주십시오. 홍여진 행수야 딱한 마음에 한번 맡겨본 것뿐일 테지.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연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으나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성실히 해내며 신용을 쌓아가는 길을 택했으니 처음엔 문서 몇 장, 다음엔 옷감 한 필, 그렇게 작은 운송을 거듭하며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려나갔던 것입니다. 그 뒤로 12필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털에는 다시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갈라졌던 발굽도 나날이 단단해졌으니 처음 이 말들을 보고 곧 죽을 것이라 수군거리던 사람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백구선은 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도 발길을 끊지 않고 종종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말의 다리 근육을 서서히 단련시키는 법과 무리지어 걸을 때 앞뒤 순서를 정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일러주었으니 이는 그가 젊은 시절 관아의 역마를 돌보며 평생에 걸쳐 터득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하루는 그가 말들이 걷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연하에게 일렀습니다. 저 앞장선 말을 보게. 처음엔 가장 쇠약했던 놈인데 이제는 오히려 겁이 없어. 물길에서도 제일 먼저 발을 내딛지 않는가. 저도 그리 느꼈습니다. 그럼 저 아이를 선두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다만 뒤에 있는 저 덩치 큰 놈은 힘은 좋으나 겁이 많으니 무리 뒤편에 세워 다른 말을 따르게 하는 편이 나을 걸세. 말이란 짐승도 사람과 매한가지일세. 갑자기 큰일을 시키면 탈이 나지만 조금씩 단련시키면 제 힘 이상의 것도 해내는 법이야. 만복 역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물을 나르고 우리를 청소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으나 백구선의 가르침을 곁에서 지켜보며 말의 상태를 살피는 눈을 조금씩 익혀갔으니 연하는 그런 만복을 볼 때마다 대견함과 함께 든든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소인도 요즘은 발굽소리만 들어도 어느 말인지 알아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선이 껄껄 웃으며 만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법이구나. 이대로라면 몇 해 지나지 않아 어엿한 마부가 되겠어. 연하는 말들을 그저 12마리로 뭉뚱그려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말들의 걸음걸이와 성정을 유심히 관찰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를테면 대문 앞에서 쓰러졌던 그 말은 처음엔 가장 쇠약했던 만큼 좀처럼 무리에 앞장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물길이나 험한 길목에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대담함을 보였으니 연하는 이 말에게 선두를 서는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몸집이 크고 힘이 좋으나 겁이 많은 말 한 필은 무리의 뒤편에서 다른 말들을 따라가게 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힘이 좋고 다리가 굵은 말에게는 곡식과 청 같은 무거운 짐을, 발이 빠르고 영민한 말에게는 공문과 약재 같은 다급한 짐을 맡겼습니다. 겁이 많아 앞장서기를 꺼리는 말은 수레의 뒤쪽에 세워 무리를 따라가게 하였고 오래 세상을 겪어 노련한 말은 아직 어린 말들을 이끌도록 배치하였던 것이었어요. 이는 실은 연하가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에게서 귀동냥으로 배운 이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도 사람과 같아서 저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른 법이다. 그 그릇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마방주의 재준이라 하고 일러주었으니 그 가르침이 이제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또한 말 한 필에 무리한 짐을 싣지 않았고 운송 날짜도 넉넉하게 잡아 여유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두고 절이 느려서야 언제 짐을 나르겠느냐며 비웃는 상인도 적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에게 맡긴 물건은 늦어지는 일은 있어도 상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니 그 우직한 정직함이 오히려 상인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편 박가마방을 차지한 도식은 여전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좋은 말은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그 자리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늙은 말로 채워 넣었으니 숫자만 채운 마방이 실속을 갖출리 만무했던 것이지요. 한 번은 오래된 거래처 상인이 화급히 비단 짐을 맡겼는데 도식이 새로 사들인 말이 험한 길에서 힘에 부처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짐이 예정보다 사흘이나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마방으로 찾아와 크게 노하였습니다. 내 비단이 사흘이나 늦어 거래처와의 약조를 어겼소. 이 손해를 어찌 책임질 것이오? 송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굳어져. 날씨 탓만 하면 다인 줄 아시오? 다시는 이 댁에 짐을 맡기지 않을 것이오. 상인은 그 길로 발길을 끊었으니 도식은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이 거듭되었고 겉으로는 여전히 큰 마방인 척했으나 그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소문은 결국 최 씨 부인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이려니 여기고 흘려들었으나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거듭되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도 조금씩 의구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도식을 불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래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린다는 말이 들리던데 대체 어찌된 일이냐? 별일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날씨가 굳었던 탓입니다. 정녕 그뿐이더냐?
내 형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형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그저 마음 편히 계시면 됩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캐묻지 못하고 물러났으나 다만 며느리를 내쫓는데 힘을 보탰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두려워 그 의구심을 애써 눌러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버려진 숯 창고에서 시작한 초라한 마구간은 이제 약재와 비단, 관아의 긴급 공문까지 도맡아 나르는 연하마방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니 한때 쓰러져 대문 앞에서 구경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말이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운송마로 손꼽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어느새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연하마방에 맡기면 늦더라도 물건이 상하는 법이 없다지. 그에 비해 박가마방은 요즘 영 신통치가 않다더군. 말들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댁 며느리를 내쫓더니 이제 와벌을 받는 게 아니겠나? 이 소문은 결국 도식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으니 그는 형수의 마방이 자신의 것을 앞질러 가는 꼴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수 따위가 감히. 그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등감은 다시금 불씨를 되살리기 시작했으니 훗날 벌어질 더 큰 다툼의 씨앗이 바로 우무렵부터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늦여름 북방 군영으로 보낼 군량과 약재가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길이 막혀 평사년에 그대로 묶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디 이 물자는 열흘 안에 국경 군영에 닿아야 하는 것이었으니 지체되는 하루하루가 조정의 문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지요. 조영감은 며칠을 고심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을의 마방들을 모두 불러 모아 시험을 치르게 하라. 가장 믿을 만한 곳에 이 물자를 맡길 것이다. 실은 조영감이 이토록 엄격한 시험을 고집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임하기 전 전임 현감 시절에 어느 양반가의 마방에 연줄로 큰 운송을 맡겼다가 정작 그 마방의 말들이 험한 산길에서 하나둘 쓰러지는 바람에 군량이 제때 닿지 못해 조정으로부터 크게 문책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일을 두 눈으로 지켜본 조영감은 가문이나 연줄이 아니라 오로지 말과 사람의 실력만으로 판가름하겠다는 뜻을 굳게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방이 곁에서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날이 이번에도 고을 유력 가문에서 청탁이 들어올 것인데 어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번만큼은 그 어떤 청탁도 받지 않을 것이다. 실제 말의 상태와 마부의 실력만으로 가릴 것이야. 선발 시험의 조건은 셋으로 정해졌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무게의 짐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었고, 둘째는 얕은 물길을 건너면서도 짐을 젖지 않게 지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긴 거리를 이동한 뒤에도 말의 숨소리와 발굽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국경까지 가는 험한 길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으니 거칠애만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었던 것이지요. 이 즈음 박가 마방의 재정 상태는 눈에 띄게 엉망이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도식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은 그 무렵 그가 진 빚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었어요. 좋은 말을 팔아치우고 늙은 말로 채운 마방은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방 터전마저 빚쟁이 손에 넘어갈 판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빚쟁이 하나가 마방 대문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도식, 약조한 날짜가 벌써 지났소. 언제까지 미룰 셈이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오. 곧 큰 계약이 성사될 것이니 그때 한꺼번에 갚겠소. 빚쟁이가 눈을 부라리며 돌아간 뒤 도식은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계약만 따내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반드시 따내야 한다. 도식은 마당에 남은 말들을 모두 끌어내어 살펴보았으나 하나같이 오래 부려먹은 흔적이 역력한 말들 뿐이었으니
낯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결국 마부 하나를 시켜 말들의 털에 참기름을 발라 윤기를 내게 하고 다리의 상처는 헝겊으로 감춘 뒤 그 위에 비단 장식까지 두르게 하였습니다. 겉만이라도 번듯하게 보이면 현감나리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마부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날이 겉모습을 꾸민다 한들 실제 언덕을 오르는 시험에서는 금세 들통이 날 터인데요. 닥쳐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을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다른 늙은 마부 하나가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리 겉만 꾸며서야 산길인들 어찌 오르겠는가. 예전 도윤나리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인데. 그 말을 들은 도식이 눈을 부릅뜨며 쏘아붙였습니다. 뭐라 짓거리는 것이냐. 죽은 형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늙은 마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으나 그 눈빛에는 이미 이 마방의 앞날에 대한 체념이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도식은 애써 그 불안을 억누르며 자신을 다독였으니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연하는 만복과 백구선을 불러 시험 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관아에서 군량 수송대를 뽑는다 하니 우리도 나가보려 하네. 백구선이 신중한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쉬운 시험이 아닐 것이야. 언덕을 오르고 물길을 건너는 것은 물론이요. 긴 거리를 다녀온 뒤에도 숨이 안정되어야 한다 하니 어지간한 훈련으로는 어림도 없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12필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3년간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힘을 길러왔으니까요. 만복이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습니다. 소인도 이제 말들의 걸음만 봐도 어디가 편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소인이 곁에서 살피겠습니다. 연하는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지난 세월 동고동락한 두 사람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새삼 되새겼던 것이지요. 백구선이 덧붙여 일렀습니다. 시험 전 며칠은 말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시키지 말게. 오히려 몸을 편히 쉬게 하여 기력을 온전히 모아두는 것이 나을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날부터 연하는 시험 전 사흘간 말들을 무리하게 다그치지 않고 다만 가벼운 걸음으로 몸을 풀어주며 컨디션을 조절하였습니다. 홍여진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격려차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험 내 듣기로 웬만한 마방은 엄두도 못 낸다 하던데 자네라면 능히 해낼 것이라 믿네. 행수님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 당일 연하는 건강을 회복한 12필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3년 전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던 그 말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털에는 윤기가 흐르고 걸음에는 힘이 넘쳤으니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저것이 정녕 그 병든 말들이었단 말인가?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구먼. 그러나 도식은 연하가 나타나자 곧바로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형수님이 어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 말들은 원래 박가마방의 재산입니다. 이 아이들은 시댁을 나설 때 정당하게 제 몫으로 받은 것입니다. 형수가 병든 말을 잠시 데리고 나간 것뿐입니다. 저 말들의 나귀는 아직 우리 박가의 것이니 형수님께는 이 시험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연화의 낯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3년 전 그날 마당 한복판에서 도식이 직접 내밀었던 두 가지 선택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을 떠올리면 이는 명백히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관아의 공식 시험장에서 소유권을 다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니 자칫하면 시험 참가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던 것입니다. 조영감은 이 다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3년 전 재산을 나누던 자리에 있었던 집안 어른들과 마방 일꾼들을 관아로 불러들이도록 명하였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마당에 모여드는 동안 도식은 초조한 낯빛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늙은 마부 하나가 먼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식나리께서 분명히 형수님께 병든 말 12필과 형님이 남기신 빚을 함께 넘긴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 말들이 곧 죽을 것이라 여겨 도식나리께서 오히려 짐을 덜었다며 기뻐하셨지요. 또 다른 집안 어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도식이 대문까지 활짝 열어주며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을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조영감이 도식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증언들이 모두 거짓이라 주장하는 것이냐? 도식은 잠시 말을 더듬거리다 겨우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말뿐이었지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서가 없다 하여 그날의 약조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이 이토록 여럿인데 어찌 발뺌하려 드느냐. 증인들이 하나같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니 도식은 낯빛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연하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죽을 때는 제 말이라 하더니 다시 건강해지니 박가의 말이라 하십니까? 이 한마디에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으니 개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말이 옳다고 여기는 이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영감은 증언을 모두 들은 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향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3년 전 마방 재산을 나누던 자리에서 병든 말 12필의 소유권이 한씨 부인에게 명백히 넘어갔다는 사실이 여러 증인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말들의 소유권은 한씨 부인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도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영감은 이어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니 양측 모두 준비된 말과 함께 시험장으로 나서라. 연하는 조영감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예를 표하였으니 이날의 판결이 비단 소유권 다툼을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그녀가 흘려온 땀과 눈물을 세상이 비로소 인정해 준 것과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도식은 물러나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시험에서마저 형수가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이 섞여 있었으니 겉만 꾸민 말들로 과연 이 험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식은 시험장 한편에 서서 자신의 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으나 아무리 살펴도 참기름과 비단 장식 뒤에 감춰진 늙고 지친 말들의 본 모습은 감춰지지 않았으니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선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관문은 짐을 실은 채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었으니 도식의 말들이 먼저 출발선에 섰습니다. 참기름을 발라 윤기가 흐르는 털과 화려한 비단 장식 덕에 겉모습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니 구경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던 것이지요. 과연 박가마방의 말들이 번듯하기는 하구먼. 도식은 그 감탄 소리에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밤잠을 설쳐가며 말들을 꾸미는 데 온 힘을 쏟았으니 최소한 첫인상만큼은 성공한 셈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평지에서는 제법 빠르게 달리던 말들이 짐을 싣고 언덕에 오르기 시작하자 이내 숨이 거칠어지더니 다리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개중 두어 필은 채 절반도 오르지 못한 채 걸음을 멈추었고 다리를 절뚝이며 주저앉는 말까지 나왔으니 도식의 낯빛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던 것이지요. 실은 이 말들 중 몇 필은 불과 열흘 전 도식이 헐값에 사들인 진말이었습니다. 마시장 한 구석에서 이미 다리를 절며 잘 팔리지 않던 것을 그는 급한 대로 사들여 급조한 훈련만으로 시험에 내보냈던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짐을 나르며 혹사당한 그 다리가
하루아침에 멀쩡해질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미라, 어서 오르지 못할까? 도식이 다급히 채찍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곁에 있던 마부 하나가 황급히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저 다리는 이미 오래된 상처입니다. 더 다그쳤다가는 아예 못 쓰게 될 것입니다. 닥쳐라. 지금 이 시험에서 지면 우리 마방이 통째로 넘어갈 판인데 다리 하나가 대수더냐? 허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시험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실격일 것입니다. 도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결국 채찍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으니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정작 장거리 운송 훈련은 전혀 받지 못한 말들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것 보게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영 부실하구먼. 쯧쯧 말을 저리 험하게 부려서야 어디 오래 쓰겠는가. 이어 연하의 12필이 시험에 나섰습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수수한 모습이었으나 걸음걸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으니 지켜보던 이들의 눈빛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일정한 걸음으로 언덕을 오르는 그 모습에 늙은 구경꾼 하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꾸준하구먼. 저것이야말로 먼 길을 갈 말이지. 곁에 있던 다른 구경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3년 전 그 병든 말들이 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연하는 언덕 중턱에서 잠시 말들을 멈춰 세우고 숨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만복이 곁에서 물었습니다. 마님, 여기서 쉬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마방들은 쉬지 않고 곧장 오르는데요. 급할 것 없다. 무리하게 오르다 지쳐 쓰러지느니 잠시 쉬었다. 끝까지 안정되게 오르는 편이 낫다. 과연 연하의 말대로 잠시 숨을 고른 말들은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겨 언덕 정상까지 흔들림 없이 올랐던 것입니다. 물길을 건너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연하의 말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두의 선말이 조심스레 발을 디딜 곳을 찾으며 물살을 가늠하면 그 뒤를 나머지 11필이 차분히 뒤따랐으니 짐을 실은 수레는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무사히 건너편에 닿았던 것이지요. 만복이 곁에서 물길의 깊이를 미리 살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니 지난 3년간 갈고 닦은 손발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 앞장선 말은 어찌 저리 물길을 잘 아는가? 구경꾼 하나가 묻자 옆에 있던 백구선이 대신 답하였습니다. 저 말이 바로 3년 전 대문 앞에서 쓰러졌던 그 말이라오. 이제는 무리 중에 가장 대담한 놈이 되었지. 세 번째 시험이 끝난 뒤에도 12필의 숨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백구선이 말들의 코와 옆구리에 손을 대어 확인하고는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숨이 이만하면 국경까지도 능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야.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어르신? 되고 말고. 지난 3년간 자네가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길러온 덕이야. 오늘 이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세. 시험이 끝난 뒤 백구선은 도식이 내놓은 말들 곁으로 다가가 이빨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마이로 살아온 눈썰미로 말의 이빨 마모 상태만 보고도 나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말은 장부에 5살로 적혀 있는데 이빨을 보아하니 실은 10살이 넘었소이다. 도식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분명 젊은 말이라 들었는데. 발굽과 다리의 상처를 보시오. 이것은 오래 부린 진말에게서나 볼 수 있는 흔적이지 곱게 자란 마방 말의 것이 아니오. 조영감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백노인, 확실한 것인가? 소인이 젊은 시절부터 관아의 역마를 수십 년 돌보아온 사람입니다. 이빨과 발굽만 보아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지요. 백구선의 지적에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으니 도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는 대꾸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조영감은 이 정황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고
즉시 마시장의 말 중개인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중개인은 처음엔 머뭇거렸으나 조영감의 엄중한 추궁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인이 도식나리께 박가마방의 건강한 말들을 사들이고 대신 늙고 지친 말들을 넘겨드린 것이 맞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거래를 하였느냐? 도식나리께서 은밀히 좋은 값을 쳐주겠다 하시기에 소인도 이문을 조차 그리하였을 뿐입니다. 벌써 2해 가까이 그리해 왔습니다. 조영감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2해라 하였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처음엔 한두 필로 시작하였으나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어 여물을 대던 상인도 불려와 증언하였습니다. 도식나리께서 마방에 들어갈 콩과 보리를 여러 차례 저에게 도로 파셨습니다. 그 대금은 항시 현금으로 받아가셨지요. 그 여물이 원래 어디에 쓰일 것이었는지 아느냐? 마방의 말들에게 먹일 것이라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도로 팔면 말들이 무엇을 먹게 되는지는 소인이 알 바 아니었습니다. 2 사람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도식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으니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복이 조영감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또렷하게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아뢰옵니다. 12필은 도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밤마다 몰래 짐을 날랐습니다. 좋은 여물은 밖으로 팔리고 말들은 썩은 볏짚만 먹었습니다. 조영감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지금에 와서야 고하는 것이냐? 진작 알았다면 도윤이 살아있을 때 막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만복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소인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저와 함께 일하던 형이 나리의 비리를 고했다가 흠씬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것을 2 눈으로 보았기에 소인까지 그리 될까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찌하여 두려움을 이겨냈느냐? 소인, 마님께서 저 말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 말들과 마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 여겼습니다. 만복의 증언이 끝나자 관아 마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식은 마지막 발악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형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큰 빚을 남기셨으니 저는 그저 그것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영감은 이미 손에 쥔 증거를 하나씩 짚어가며 도식을 몰아붙였습니다. 중개인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건강한 말을 팔아넘긴 돈이 상당하다 하던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도식은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영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이냐? 바로 그때 조영감이 미리 사람을 보내어 조사해둔 노름판 주인이 관아마당에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사실을 고하였습니다. 소인의 노름판에 도식나리께서 여러 차례 오셔서 큰 돈을 거셨습니다. 최근에도 말을 판 돈이라며 은자를 내놓으신 적이 있었지요. 조영감이 도식을 향해 다그쳤습니다. 들었느냐? 내가 형수에게 병든 말과 함께 떠넘겼다던 그 빚이 실은 내가 노름으로 탕진한 돈이었다는 것이 아니냐? 도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으니 더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정황이 명백해졌습니다. 형이 큰 빚을 남겼다는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이었으며 실제 부족분은 도식이 말과 여물을 팔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식을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정녕 이 모든 것을 꾸며냈단 말이냐? 내 형이 남긴 빚이라 하지 않았느냐? 도식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임을 깨달았으니
다리가 후들거려 옆에 있던 몸종의 부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눈이 멀어 며느리를 내쫓고 도둑에게 곡간과 마구간을 맡겼구나. 그녀는 연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지난 3년간 너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저 아이들을 이리 훌륭히 키워내다니 내가 너를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구나. 연하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녀의 탄식이 관아 마당에 나지막이 울려 퍼졌으니 지켜보던 이들 중에는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지요. 조영감은 마침내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도식은 마방의 재물을 몰래 빼돌리고 죽은 형의 이름을 빌려 형수에게 거짓 빚을 떠넘긴 죄가 명백하다. 이에 정식으로 죄를 물어 처벌할 것이다. 관졸들이 다가와 도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 이것이 정녕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연하는 그런 도식을 담담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가족이라 여겼다면 처음부터 그리 내치지 말았어야지요. 도식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마부 하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절이 될 줄 알았으면 진작 형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을 것을. 그 말을 끝으로 도식은 관졸들에게 끌려나갔으니 한때 형의 마방을 통째로 삼키려던 그의 야심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관아는 마침내 연하마방을 군량과 약재 수송의 정식 중심 마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영감은 연하를 관아로 불러 정식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며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연하마방이 국경 군영으로 가는 물자를 도맡을 것이다. 다만 이는 시작일 뿐 실제로 저 험한 고갯길을 무사히 넘어야 비로소 이 계약이 완결되는 것임을 명심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반드시 물자를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이방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좋기 열흘 길입니다. 게다가 요즘 장마가 겹쳐 산길이 몹시 사납다 하니 결코 만만히 볼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 숙여 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고갯길의 험준함을 떠올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선발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를 나서는 길,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들이운 것이 심상치 않은 여정이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했던 것이지요. 출발을 하루 앞둔 밤, 연하는 만복과 마부들을 모아놓고 이튿날의 여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부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갈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가 내려 돌이 미끄럽고 일부 구간은 산사태로 막혀 있다고도 들었다. 한 젊은 마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마님, 그리 험한 길이라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국경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물자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서두르다 짐을 잃으면 그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소인도 마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다 다치느니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편이 낫겠지요. 백구선도 자리를 함께하여 마지막으로 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특히 저 앞장선 말에게 부담이 클 것이야. 험한 구간마다 선두를 서야 할 터이니 중간중간 자리를 바꿔가며 쉬게 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연하는 좌중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 하면 된다. 말들을 믿고 서로를 믿고 가자꾸나.
마부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으나 그 밤 연하는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 아래 홀로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짚어 보노라니 3년 전 대문 앞에서 쓰러졌던 말의 모습과 오늘 당당히 선두를 설 그 말의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이튿날 연하와 만복, 마부들은 12피를 이끌고 실제로 험한 고갯길에 올랐습니다. 산길에는 비가 내려 돌이 미끄러웠고 일부 구간은 산사태로 막혀 있어 우회로를 찾아야만 했으니 그 고단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날은 그런대로 순조로웠으나 이튿날 저녁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잠시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근처에 바위 그늘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아라. 다행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큰 바위가 처마처럼 튀어나온 곳을 찾아 말들과 짐을 그 아래로 옮겨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빗줄기는 밤새 그치지 않았으니 연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말들의 상태를 살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길을 나서자마자 산사태로 막힌 구간과 마주쳤습니다. 큰 바위와 흙더미가 길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으니 마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마님? 이 길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길을 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들의 짐을 나누어 부담을 줄이고 먼저 가벼운 짐을 실은 말로 안전한 길을 확인한 뒤에야 나머지 말들을 한 필씩 이동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지요. 짐을 모두 내려 나누어지자. 그리고 저 가벼운 말부터 먼저 우회로를 찾게 하자. 한 마부가 조급한 마음에 아뢰었습니다. 마님, 이리 한 필씩 확인하며 가다가는 해가 저물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방법이 옳다. 짐을 잃는 것보다는 시간을 잃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또 다른 마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허나 기한을 넘기면 관아에서 문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책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저 말들만 무사히 지켜다오. 연하의 그 말에 마부들은 더 대꾸하지 못하고 묵묵히 따랐으니 지난 3년간 연하와 함께해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판단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두의 선말은 조심스레 무너진 흙더미 옆 좁은 틈을 찾아 발을 디뎠고 그 뒤를 나머지 말들이 하나씩 따라 나섰으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만복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간 끝에 예정 시각보다는 늦어졌으나 군량과 약재는 한 포대도 잃지 않고 마침내 북방군영에 도착하였습니다. 군영의 관리는 도착한 물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 험한 길을 지나왔는데도 짐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요. 게다가 말들의 상태도 이만하면 훌륭하구려. 저희 마방은 말과 짐을 함께 지키는 것을 가장 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급한 물자라 해도 그것을 나르는 말이 상하면 다음번엔 아무것도 나를 수 없게 되지요. 관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옳소. 앞으로도 이 마방에 계속 물자를 맡기도록 조정에 아뢰겠소. 이날의 성과는 곧 조정에까지 보고되어 연하마방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관아에서 정식 운송계약과 함께 포상을 받으며 평사년에서 가장 신뢰받는 마방주로 공인되었습니다. 조영감이 직접 자리에서 그녀를 치하하였습니다. 그대의 정직함과 꾸준함이 오늘의 이 성과를 만들었으니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3년 전 병든 말 12필만 안고 쫓겨났던 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값진 반전이 어디 있겠는가. 연하는 그 말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답례하였습니다.
한편 도식이 차지했던 마방과 초지는 그동안 쌓인 빚을 갚기 위해 처분되었습니다. 형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았던 사실이 낱낱이 확인되면서 연화에게도 마침내 정당한 몫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일이 정리된 뒤 최 씨 부인은 몸소 연화를 찾아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청하였습니다. 연화야, 부디 박가마방으로 돌아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다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안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연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3년의 세월이 수창고에서의 추운 밤들과 문전박대당하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마당 한켠에 서 있던 늙은 마부 하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윽고 연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린 것은 박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버려졌던 말들과 제 삶입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너에게 그런 청을 하겠느냐. 이미 늦은 것을 내 어찌 몰랐겠느냐. 어머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겠느냐. 큰아들도 잃고 둘째마저 절이 되었으니 말이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 나지막이 답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가끔 저희 마방에 들러 아이들 재롱이나 보고 가시지요.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으니 그것이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돌려받은 초지와 마국간을 연화마방에 합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댁 사람들을 내쫓아 복수하는 대신 늙거나 다친 말을 치료하는 마국간과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고아들이 말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일터로 그 공간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만복이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복수 대신 이런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리하실 만한 힘이 충분히 있으실 터인데요. 우리가 그날 버려졌을 때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는 잊지 않았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그 절망을 되풀이시키고 싶지 않구나. 백구선도 곁에서 흐뭇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과연 자네답구먼. 짐승이든 사람이든 버려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자네의 재주가 아니겠는가. 한편 도식은 말과 여물을 팔아од은 재산을 모두 잃고 관아가 정한 노역을 하며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말을 굶기고 혹사의 부자가 되려던 그는 이제 하루 종일 관아의 마국간에서 여물을 나르고 말똥을 치우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가 마국간을 청소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지나가는 연화마방의 행렬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군량 수송대가 국경으로 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처음 시댁 대문을 나설 때 쓰러졌던 그 말이 이제는 당당히 군량 수송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 뒤로 건강을 되찾은 11필과 새로 들어온 말들이 줄지어 따랐으니 그 행렬을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지요. 저것이 3년 전 다 죽어가던 그 말들이란 말인가. 과연 사람이든 짐승이든 버릴 것과 살릴 것을 알아보는 눈이 다르구먼. 만복이 연하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님, 그날 저 말들이 정말 다시 달릴 거라 믿으셨습니까? 연하는 선두의 선말의 갈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다. 아직 버려질 때가 아니라고 믿었을 뿐이다. 만복은 그 말의 깊은 뜻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날처럼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먼 길을 갈 수 있겠지요? 물론이다. 이 아이들이 버티는 한 우리도 함께 갈 것이다. 행렬은 그렇게 아침 안개를 뚫고 국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말 12필을 버렸지만 그 말들을 선택한 과부는 자신의 삶까지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평사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은 흔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과 사물의 값어치를 매기려 듭니다. 갈비뼈가 앙상이 드러난 말 12필을 보고 다들 쓸모없다 손가락질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 하나가 그것을 다시 살려냈던 것이지요. 사람도 매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초라해 보이는 처지에 있다 하여 그것이 영영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하나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남을 짓밟고 올라선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식은 형수를 내쫓고 마방을 통째로 삼키려 했으나 정작 그 손에 쥔 것은 늙고 병든 말과 텅 빈 곳간뿐이었습니다. 반면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나간 연화에게는 결국 하늘도 손을 들어준 셈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되뇌어온 권선징악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혹여 저 병든 말 12필과 같은 순간이 있으신지요? 남들은 다 쓸모없다 하는데 나만은 그 안에 숨은 것을 믿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권선징악과 인생의 반전이 담긴 조선시대 야담들을 계속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고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전해 내려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조선 후기 사설 운송업의 기록이 담긴 만기요람, 마방과 여각의 매전매석 사료가 나타난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 등록을 바탕으로 실제 상권을 흔들었던 민간 마방 가문들을 모티브로 한 재창작 야담입니다.